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유력 차기 대선 주자들이 하나둘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차기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자들이 등판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선 대선 주자들의 행보,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최근에 계속 조사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야권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인데,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장모 구속 이후에도 1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하면서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종국에 가서도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좀 될지, 이런 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이 6월 29일 날 정치 도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 7월 지난 금요일이었죠. 7월 2일 날 장모 구속이라는 아주 대형 악재를 만났는데, 네. 바로 그 때문에 일종의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과연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그렇죠. 어제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 약간은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 리서치라는 곳의 조사를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에 비해서 상당히 뒤지는 걸로 나왔지만, 또 PNR 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상당히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분명한 것은 일단 1, 2 양강 구도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 도전 첫 선언이기 때문에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해서 지지율 상승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분명한 것은 장모의 이 지금 구속 때문에 네. 상당한 그 악재를 만나는 바람에 상당히 조금 지지율 평행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조금 더 큰 힘든 고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장모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시작부터 좀 난관이 좀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가 있는데, 네. 저는 갤럽 조사를 굉장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갤럽 쪽에. 왜냐하면 갤럽 조사는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네네. 쭉 사람을 호명한 다음에 네. 누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지만, 갤럽 조사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보기 방식입니다. 자체가 없군요. 그렇죠, 보기.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들어가는 겁니다. 2%. 근데 저는 여기서 왜 25%를 유의미하게 보냐면은 지지율의 견고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응답층까지 포함하면은 4분의 1 이상이 넘는 사람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가 있냐 그러면은, 윤석열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미 반문뿐만 아니라 약간의 중도까지도 이동한 지지율의 견고성.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견고하다는 의미는 대체제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게 여론조사 분석가들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24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저렇게 조정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치열한 양강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사를 보면 또 뭐 이재명 지사가 앞서 나간 결과도 있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갤럽이라는 것은 주관식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갖고 함의가 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보는 게 윤석열과 이재명은 지지율의 견고성이 있다. 그러니까 대체제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유권자들의 속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놓고 보고, 다만 이제 부인에 대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 관련해서는
부인 건과 아마 장모 건은 조금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의 건에 대해서는 일단 국고 손실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지금 분리 대응을 했지만 앞으로 어떤 다른 사건들이 또 연이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에 대한 영향은 일부 받을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현재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 지지율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어느 정도다라고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덜 주고 있고 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탈할 층들이 어느 쪽으로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층은 조금 더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좀 명확하고 그것이 이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더 높게 나오는 조사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이 더 높게 나온 조사도 있다. 이렇게 좀 아직까지 수치상으로는 엇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네. 한 가지 좀 유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 윤석열 사람 이름을 지우고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이런 걸로 물어보면은 한 35대 50 정도가 나와요. 교체가 50 정도가 나옵니다. 교체가 50이에요?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윤 전 총장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이런 경우에 정권 교체가 정권 연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실제로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압도적으로. 네,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연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더 위축이 돼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못 해주겠고 그럼 아무래도 교체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교체 쪽이 더 높게 나오더라도 실전에 가면은 연장이 되는. 아닐 수도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문재인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정권 교체 쪽이 더 높게 나타났었어요. 네네.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았다. 결국은 유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정권이. 유지가 됐고 노무현 대 이회창 2002년 대결에서도 정권 교체보다 뭐 다른 구호,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 쪽에 내세웠던 구호가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실전에 가면은 조금 좁혀져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윤 전 총장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선 구도가 양자 대결이고 50대 50으로 수렴되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재 좀 과도기적인 현상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결국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도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이 뭐 각종 토론을 하면서 각자의 의견과 또 각종 공세를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1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그래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구도로 좀 가고 있다라는 뭐 그림들이 좀 연출되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경선은? 일단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KBS 주관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그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이 1차 토론회가 네. 열렸지 않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일부 신문에는 뭐 8대 1이다 아니면 또 다른 신문은 7대 2다는 식으로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사 한 명을 두고 여러 지금 후보들이 공세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인 것이죠. 뭐 그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1위 후보이고 그리고 그렇죠. 또 1위 후보지만 상당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언급했던 글로벌 리서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권 주자들만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지사가 34.7%인데 나머지 주자 다 합쳐서 26%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숫자대로 그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도입한 결선 투표가 무산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반대쪽에 서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는 힘을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거의 지금 반이 이재명 쪽에 서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금 스탠스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제1호 공약이 아니다는 식으로 네. 지금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은 조금 작전상 후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도 말이 바뀐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공세의 칼날을 상당히 벼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역풍도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지금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해서 연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명분 자체가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이재명 지사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이 다 주류 쪽에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네. 특정지어왔던 주자라고 한다면 일종의 주류가 직감적으로 정치적 왕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역풍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반이 이재명 연대라는 것 자체를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아마 나름대로 정책과 가치 이런 차원에서의 색깔이 같은 사람들끼리 상당히 그러니까 연대를 하겠다는 식으로
아마 뭐 모양새를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는 사실 이 결선 투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과연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갔을 때 이 지금 그 1차 투표 아니 결선 투표로 가는 상황이었을 때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유력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 지금 판세가 많이 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위가 누가 될 것인가도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TV 토론을 봤더니 뭐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세도 있었고 뭐 점령군 발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형수 욕설에 대한 얘기가 각종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격하는 듯한 이 수위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뭐 선두주자에 대한 공격은 후발주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전제겠죠. 그런 네.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다른 후보들 간의 차이가 많이 좀 나는 상황에서 네. 적극적으로 판을 흔드는 이슈 제기가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앞서 나가는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판을 전체적으로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제기하거나 그런 담론, 그런 의제를 꺼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대부분 알만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아주 뭐 네거티브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팀이라는 얘기가 사실 있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과도한 네거티브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또 돌아올 수 있는 독이 될 후폭풍 수 때문에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단일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세균 총리와 전 총리와 이제 네, 이광재 이광재 의원. 의원의 지금 네. 1차 단일화가 발표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시너지를 날지 그것을 한번 보고 결국은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또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어찌됐건 유권자의 혹은 당심 혹은 민심 다 통틀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2, 3차 연대가 네. 어떤 드라마 어떤 스토리로 진행되고 관심을 끌 것인가 이것이 소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현재로서 오늘 결과가 진짜 어떤 기계적 수치의 결합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네. 시너지까지 끌어낸다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2차 단일화도 네.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경선 시기가 좀 짧기도 하고 활주로가 좀 짧기도 하지만 이렇게 밋밋한 상황에서는 후보 단일화 여부가 가장 그래도 저는 핫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이제 정세균 전 총리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는 목소리들은 계속 컸고 그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판을 봐야 될까요? 반 이재명 연대라는 게 궁극적으로 힘들다라는 방증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가 그러면 다 뭉칠 수 있느냐. 네네. 그게 아니다라는 게 추미애 전 장관 행보에서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하면은 흔히들 어떤 이건 편견인 것 같은데 친 이재명하고 친 문재인은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재명 지사 지지층에도 강성 친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층 중에서는 이낙연보다 추미애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결선 투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그 전에 탈락을 한다. 그럼 네. 추 전 장관 지지자 중에 이낙연, 정세균보다 이재명 찍을 사람이 또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좀 복잡다단하게 구도가 짜여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로 가는 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광재, 정세균 두 사람의 단일화,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로의 단일화가 결정이 됐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단일화를 해서 진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단일화의 폭이 컸다면 이낙연 전 대표도 포함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빠진 이유는 뭐냐? 이낙연 전 대표를 단일화에 포함시키는 순간 그 단일화는 2위를 위한 단일화가 됩니다. 그럼 3위 이하의 주자들한테는 전혀 매력 없는 단일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세균, 이광재 후보는 그렇다면 치고 올라가는 추세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한테도 뒤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서 3위에라도 들어가기 위한 안간힘을 쓴 단일화일 뿐이고 이것이 반 이재명 단일화로 커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의 경선을 보면은 2위 주자가 3위 이하의 힘을 빌려서 1위를 제친 사례는 없었습니다. 1위가 계속 1위를 하거나 아니면 자력으로 1위에 올라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재 후보를 제쳤던 것도 3위 이하 후보를 규합해가지고 제친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광주 경선에서 꺾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으로 3위 이하 후보들이 탈락을 하고 자진
사퇴를 단일을 하는 하거나. 그게 네. 벌어진 거지 그게 나중에 벌어졌던 거죠. 단일화를 통해서 올라갔던 건 아니다. 단일화로 이기는 거는 대선 본선에서 2위, 3위가 단일화해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경선에서는요. 1위를 하려면 자기 자력으로 1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승리가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뭘 기대하고 단일화라는 결정을 했을까요? 일단 두 사람이라도 뭉쳐야 어떤 3위권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은 3위. 최소한.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대치는 최소한 3위.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한테 밀리지 않겠다. 3위고 최대치는 이낙연 전 대표에 필적하고 2위까지는 내다볼 수 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단일화를 한 거고 그나마 두 사람이 참여정부 때 핵심 인사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루어진 단일화였지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단일화되기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갖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추미애 장관은 소위 말하는 강성 친문의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강성 친문과 좀 정치적 각을 세우고 있는 이재명 지사한테 상당히 조금 비판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지만 그러니까요. 1차 토론을 보면 상당히 이재명 지사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이 그 일종의 그러니까 추미애다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 정치 공학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이 셈법보다는 아마 추미애다움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아마 이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정치를 보면 상당히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 신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부합하는 네. 그러한 그 행보를 취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 경선을 통해서도 본인이 뭐 이렇게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민주당의 정체성과 색깔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현 상태로 이 경선이 흘러가고 그래야만 본선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일종의 경선 지킴이 아니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일단 그 경선의 관리자연한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한테는 썩 그렇게 강하게 다가서지는 못할 것 같다. 본인이 뭐 그렇게 상당히 하니까 지금 그 승리를 하기보다는 뭔가 관리하는 모습처럼 비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지금 그 후보단이랑 관련해서 이 지금 87년 체제 소위 말하는 지금 현행법 체제에서 이 대통령 이 경선 과정에서는 일종의 이게 단일화에 의해서 이렇게 뒤집어진 적은 없지만 약간은 경우는 다르지만 1971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시민당에서 소위 말하는 40대 기수론이 나왔을 때 그때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 세 후보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1차 투표에서 50%를 넘긴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때 1위가 김영삼, 2위가 김대중, 3위가 이철성이었는데 이때 앉아 결선 투표를 두 사람이 갔는데 마지막 그때 한 하루를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결선 투표를 했는데 이철성 후보가 김대중 후보하고 그러니까 연대를 하면서 그것이 1, 2가 바뀐 그런 순서가 바뀐 그러한 그 전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단일화 얘기 제가 잠깐 꺼낸 것은 지금 현재 이 판을 흔들 상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수가 남은 것이 단일화인데,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가 분명히 단계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단일화 과정이 기계적이고 그냥 어떤 물리적 결합 수준의 것은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화학적 결합이면서도 국민에게 혹은 감동, 당원, 당심들도 흔들 만한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게 남은 관건이지.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판을 자기가 위기에 갇힐 그런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쪽으로도 아마 상당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이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4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만큼은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뭐 전망은 일찌감치보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각 예비 후보들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됐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집값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얘기가 됐는데 글쎄요. 현 정부도 그렇고 뭐 이전 정부도 그렇고 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숙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 지사가 제안한 정책을 보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면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내놓고 네. 올라갈 때는 매각을 해가지고 분양 수요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 지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뭐 상한선, 하한선을 국가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임대 수요가 필요할 때 그것을 충족 못 시키고 또 거꾸로 분양이 필요할 때는 또 안 되고 이렇게 엉켜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서 주로 갖고 있는 불만은 네. 너무 지나치게 반시장적으로 임했거나 혹은 시장의 관리를 안 한다. 계획의 힘을 너무 믿었다. 음. 예,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저기로 튀기 좋은 굉장히 생물과 같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뭐 세제를 해주고 이렇게 규제를 해주면 잡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너무 나이브했다라고 하는 데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시장 만능주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친시장적이면서도 그것이 이제 국가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과 잘 아우러지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이 지사의 고민은 좀 시장 친화적인 것보다는 규제에 더 함몰돼 있지 않나 네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이런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의지가 있으면 잡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런 사고방식이 국민들한테 지지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문재인 정부도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으로 좀 선회를 한 상황에서 예비 후보들의 다수들은 이제 공급 집중하는 듯한 그렇죠.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급보다는 수요에 다시 집중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수요 관리에 초점을 네. 맞추고 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상당히 조금 저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실패를 딛고 반드시 잡겠다. 무엇보다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고 네. 상당수 국민들이 그걸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그렇지만 이 정부의 호응과는 달리 지금 시장에 완전히 져버리는 그렇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은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러니까 부동산 브랜드 네.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공급은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투기적인 수요 요거만 좀 잡으면 된다. 이걸 이제 징벌적 가치로 잡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강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네. 이강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80%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자가주택률이 한 80% 정도 되고요. 네. 스웨덴도 한 주택 보급률이 120%인데 거기 또 지금 자가주택 보급률이 한 70%인데 네네. 우리나라는 한 140%의 자가주택률이 한 60%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야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값이 안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을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아마 충분한 이 농구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아마 민주당 경선 내에서 아마 뜨거운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또 그 지금 이 이재명 지사가 또 하고 있는 그 지금 그 이 수요 관리 측면에서 하는 또 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 그거 아닙니까? 주택 관리 매입 공사라는 네. 걸 만든다는 건데 상한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그 올라가지 상한선 않게. 넘어가면 네. 강하게 때리고 하한선으로 떨어지면 이 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걸 사서 공공임대로 돌리겠다는데 과연 지금 이 빠듯한 이 정부 예산에서 그 정도의 막대한 그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본인은 지금 기본소득 50만 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25조를 지금 세수를 다른 걸 아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주택 예산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여력이 될까라는 이 그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부동산만큼은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과연 이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봐왔던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발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의지가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모두들 정책을 얘기할 때 선한 의지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이 되고 결국 국민 경제에 상당히 부담으로 돌아온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럼 뭐 부동산을 규제하는 기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됐나요? 그건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은 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에 간극이 생길 때 네. 그걸 결국 돈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실제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통제하다 보면은 시장이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하면 왜곡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후폭풍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한 의지고 내가 이런 그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겠다. 오히려 저는 정말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서양의 격언이 생각날 네네.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이 부동산 시장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상당한 관심과 그런 어떤 해결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질러가는 방법을 택한다고 네네. 그것이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경제에 부담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흔드는 그런 방식이 된다면 이건 재고를 해야 되겠죠. 특히나 1위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혹은 대중 추수주의에 가까운 이런 발언보다도 책임 있고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성 있는 야당이 최소한 윤희숙 같은 그런 후보도 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정말 우리 국민이 동의하고 네. 또 본인이 그런 책임감을 가진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명망을 보여주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뭐 세제도 그렇고 금융 혜택 축소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뭐 부동산 시장 수요 압박을 좀 하겠다라는 취지로 가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과 재원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지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그 박용진 후보가 왜 세출 조정 등으로 이제 50조 원 만들겠다는 건 이제 무협지 같은 얘기다 했더니 이제 못하지만 난 하겠다, 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과거에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가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답변을 해서 빈축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하고 크게 다른 태도인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기존의 세출을 조정하면 된다.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막상 본인이 이해관계로 걸려있는 예산이 구조조정 당한다 하면 다 반발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례로 지자체에서 보도블럭을 깔더라도 남의 동네에 깔고 있으면은 길바닥에 헛돈 퍼붓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 앞에 울퉁불퉁하면은 못 참는 사람들이 국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당연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세출 조정 해볼 만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네. 결국에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하나는 부채고요. 하나는 증세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복지 확대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증세 방안도 같이 내놓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만으로 기존 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한다 했을 때 그건 어디서 줄일 거냐. SOC에서 줄일 건지 뭐 다른 데서 줄일 건지 대기업 R&D 예산을 줄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돼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의지로 설명하는 것은 유력 대선 주자로서는 굉장히 게으른 설명이고 비과학적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죠. 아마 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부의 대대적인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세출 조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좀 그림을 내놓는 게 아마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표를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권 주자들 얘기도 좀 해볼게요. 야권 대선 주자 1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근데 정치 참여 선언하고 대선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바로 장모가 구속되는 네. 악재가 터졌습니다. 일종의 뭐 장모 리스크, 처가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은 지금 선긋기로 뭐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선긋기를 나서고 있는데 이게 좀 나름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대처 말고는 지금 딱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이 검증의 악재가 벗어나기는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장모가 구속됐는데 사실은 이 지금 장모의 그 요양병원 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세 가지적 측면에서 상당히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사실은 이것이 그러니까 파주경 차세에서 원래 조사가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업자 3명은
이 다 이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장모는 아예 기소조차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뒤늦게 지금 이 정책 논란이 되면서 결국은 넉장 기소가 되고 지금 유죄까지 1심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는 고위 검사 사이의 영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론 이 당시 그러니까 파주경찰서가 막 진행되고 할 때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그때 그 대구고검으로 자천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의 그 오랜 이 지금 관계를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자천됐다 하더라도 그 유력 검사였던 한때 잘 나가던 그 검사 사이의 영향력을 전혀 배제할 수 있을까는 의구심이 정법 교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요양병원 사건 자체가요. 그러니까 23억 가까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이 한 푼 두 푼씩 낸 이 그렇죠. 건강보험료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그러니까 편취를 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감정이 극히 좋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의 그러한 상당한 이 뭐랄까요 이 저항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또 이 지금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모가 갖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 또 지금 300억 잔고 증명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이번 그 요양병원 건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 지금 이 수사당국에서 또 무혐의 처분했는데 다시 또 정식 논란이 돼서 다시 그 기소가 돼서 그렇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로 하여금 유권자들로 하여금 윤석열 총장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데 그렇죠. 그 합당한 인물이 맞아?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나름대로 선을 긋고 있지만 네네. 그것을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 2002년도 노무현 당시 후보가 그 장인의 이 자익 전력이 드러났을 때 그렇다면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하면서 정면 돌파를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 오래전에 그 숨진 장인의 자익 전력과 이번에 지금 살아 계신 장모님이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빚어졌던 그 비리 의혹을 그렇게 그러니까 당시 2002년과 단순 비교해서 돌파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과 정의를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세우겠다라면서 이제 출정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은 또 그 본인이 내세우는 기치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반대 얘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윤 전 총장이 이제 사실 국민에게 정치적 자산을 쌓고 신뢰를 쌓은 것은 공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일 이 과정에서 이제 검사 윤석열의 역할이 나온다 그러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본인의 브랜드에 직접적 타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텐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뭐 수사 과정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 지켜볼 테고 근데 윤 전 총장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막 그런 것들이 법률가로서 본인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처가 리스크 관련해서는 부인과 지금 어쨌든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부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제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건 결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제기하는 쪽이 이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또 잘못하면 여성에 대한 공격으로 비추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결혼 전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면서 구태 정치단 또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마차도 같은 그런 네거티브 괴문서라까지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장모의 결은 저는 다만 이건 하나 아쉬워요. 어쨌든 검찰총장도 국가 사정기관의 수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어쨌든 장모가 법적인 1심에서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최소한 어떤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 정도는 하는 게 대선 주자로서 좀 더 그런 대범함과 그런 대승적 자세 또 그다음에 국민에게 갖고 있는 공적인 소명의식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조금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건 좀 아쉽습니다만은 다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주의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가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검사 윤석열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의 첫 데뷔 무대에 나온 좀 약간의 좀 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좀 아쉬움은 들고요. 다만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법적에서 더 사법적 다툼이 있을 텐데 이 다툼이 만일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상당히 저는 악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과연 대선 전에 나올지 모르겠고 또 하나 차 교수님 지적한 대로 많은 지금 사건들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들에 대해서 또 다른
유죄 판결이 나온다거나 유죄 판결의 내용, 그러니까 법의 판결 내용 중에서도 조금 좀 윤 총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잔매에 자꾸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죠. 잔매가 축적되면 그것도 또한 상당한 데미지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서 지금 윤 총장의 지지율이 견고성이 가지고 네. 높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특별한 어떤 외형적 대형 변수가 없는 한 이 지지율이 그나마 소폭 조정으로 유지가 될 가지 것이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출정하기 전에도 엑스파일 논란도 있고 이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윤 전 총장 부부가 이제 공동 대응을 했잖아요. 입장을 밝혔는데 그걸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처가 문제가 리스크가 될 거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리스크가 되는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리스크를 그냥 안고 가다 보니까 결승선으로 골인을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굉장히 다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라이벌의 추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변수에 시달리는 게 대선 후보인데 문제는 엑스파일을 포함해서 이런 네거티브 소재가 굉장히 대선 주자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로 적이 좁혀져서 그것만 상대하다가 그냥 승리를 해버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2007년에 이명박 후보였죠. 네. 많은 네거티브 소재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특별히 드러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결승선으로 골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네거티브 소재 중에서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건희 씨가 내가 줄 일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줄 일이었다면 본 사람이 있지 않겠냐. 나와보라고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논란은 좀 그쪽한테는 가장 쉬운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떤 대표 카드로 삼은 다음에 공격의 포인트를 집중시키는. 근데 그것은 알고 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만만했던 그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에 비해서 장모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예, 상대적으로 장모 장모 리스크가 문제에 비해서는 이것이 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으로 또 처벌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모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올클리어하게 무죄를 받을 게 아니라면 차라리 지금 구속된 게 호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장모는 위법 여부를 떠나서 이분은 돈이 있는 곳에는 뛰어드는 말 많고 탈 많은 캐릭터예요. 예, 윤 전 총장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법정에서 이렇게 구속이 돼버리면 시야에서도 사라지는 측면이 있고 네네. 어쨌든 간에 뭐 다른 문제를 떠나서 저 사람은 잘못은 있는데 처벌을 받겠구나라고 대중이 생각을 하게 인식이 됩니다. 되죠. 그리고 윤 전 총장도 법 적용에 예외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그었으니까.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어차피 무죄 받을 게 아니라면 그것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모두 무죄를 받을 게 아니라면 지금 구속된 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관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권영세 의원하고 만났어요. 권영세 의원이 지금 대외협력위원장이기 때문에 만난 것 같은데 만난 자리에서는 입당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발언이 좀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권영세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지금 입당을 시키고 싶어 하죠. 네. 그러니까 야권의 지금 그러니까 1위 독보적인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조속하게 입당을 시켜서 이 소위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같이 네. 동행해서 가는 것이 뭐 여러모로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하기는 조금은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지금 자신이 새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입장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경청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가 국민들이 가리키는 지점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상당한 그 국민들 그리고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약간은 좀 짜증이 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 그러니까 정치 도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국민의힘하고 정치 철학이 같다. 그리고 또 9가지가 틀려도 한 개만 맞는다고 한다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빨리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빨리 결단을 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자신에게 상당히 정치적 마이너스가 될 부분들 예를 들면 중도층이나 무당층들이 떨어져 나갈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다 보면 차라리 빨리 정치적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그렇게 이 떨어져 나가는 세력들을 설득하고 포용하고 다시 잡아오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취할 몫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기만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지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6월 29일 이후에 지금 행보를 보면 일반 국민들 거의 안 만났어요. 네. 지금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거 건정식 오늘 만났다, 뭐 또 하태경 오늘 만난다. 계속 유력 그 국민의힘 이 유력 의원들. 정치인들만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의 의견을 진짜 들으려고 하는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도 적지 않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접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 호재일지 아니면 악재가 될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만둔 대변인이지만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윤 총장의 뜻이라면서 자기는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압도적 승리를 하는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압도적인 했대. 승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압도적 승리라는 말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지금 호남 지지율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 지지율 지표를 보면은 윤 전 총장이 지금 호남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치는 좀 차이가 있겠으나 그런데 바로 이렇게 보수 진영의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호남 지지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남에 그렇게 공을 들였을 2012년 대선 때 네네. 10.7%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만큼 호남에서 호남이 공략권에겐 공략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지역인데 거기에서 20% 이상의 지지를 나온다는 게 윤 전 총장이 지금 계속 국민의힘의 주위를 걷도는 하나의 동력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중도에 대한 지지율 또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지지가 낮았던 지역의 지지율까지 지금 안고 있는 윤 전 총장이 국힘으로 바로 지금 직행을 해버린다면 이 지지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들어가면은 여러 후보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윤 전 총장이 밖에서 하는 행보에는 뭐 어떤 언론들이 상당한 어떤 그 관심과 가지고 뉴스 가치를 가지고 보도하는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조금 여러 주자 중에 하나에 묻혀버릴 가능성도 있는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생 탐방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후에 결국에는 저도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명분 그다음에 그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자기가 최대화시켜서 갈 겁니다. 다만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이 7월에 있다면은 네네. 약간 윤 전 총장에겐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범야권의 후보가 나가도 누가 이겨도 여권의 후보를 이기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조정받는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7, 8월 국민의힘 입당 과정을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외형적 변수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나름대로 야권에서는 플랜 뭐 B 정도로 꼽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과 또 최재형 전 원장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좀 혼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과연 범야권에서는 지금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좀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두 사람 다 입당을 하지 않을까. 결국은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한간에서 제3지대 신당설이 나왔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본인 깜냥으로서는 제3지대 신당을 할 수 있는 깜냥은 아닌 것 같아요. 대변인 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캠프 운영을 하는 거 봤을 때 거대 조직의 기성 거대 조직의 도움이 필요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이념이나 정책적 지향도 국민의힘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 전략은 어떨 때는 잔꾀가 필요하지만 굵직하고 기본적인 건 정직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윤 전 총장이 다른 거 재지 말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로서도 보면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인다 정도지 국민의힘에 못 들어갈 정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네네. 최재형 원장의 위상도 좀 굉장히 애매해지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하고 거리를 둘 때에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삼을 수 있는 카드였던 건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린다 했을 때는 최재형 원장의 좀 진로도
깜깜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최재형 원장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호명한 지도자도 아니에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뭐 3위, 4위 범야권에서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건 다른 주자들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고 한간에서는 이회창 전 총재하고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회창 전 총재는 전두환 정권 때부터 김영삼 정권 때까지 계속 그 정권과 불화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최재형 원장은 그 원전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전 감사도 뭐 윤 전 총장처럼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불쏘시개처럼 정치권에서 소위 펌프질을 해서 나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최재형 원장의 정치적인 진로는 밟지 않다. 어차피 밟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를 좀 짚어봤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최수영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인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